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미래 뉴스가 전해질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가상뉴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회 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의 기후 이기관입니다. 네, 이번 주는요 2030년 조금 가까운 미래에서 가져온 뉴스를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이 뉴스는 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6시 내 고향. 바나나는 원래 초록이다. 파주의 그린 바나나. 여기는 휴전선 근처 파주시 파평면. 겨울이면 맹추위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직은 추위를 몰고 다니는 바람이 매서운 3월 초의 파평산 자락이 왠지 따스해 보이는 비닐하우스가 있네요. 어서 오세요. 파주 바나나 생산협동조합입니다. 어라, 이 한겨울에 바나나 나무가 자라고 있다니 비결이 궁금하네요. 네, 여기 파주 바나나는요 무가온 온실에서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석유나 히트펌프를 쓰지 않고요, 한 2m 땅속에 파이프를 연결해서요 공기를 순환시켜서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신기해. 그런데 맛이 조금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로 파주 바나나의 맛을 보는 제작진. PD님 어떠세요? 맛있죠? 저희 농장에는 서울에서 아이들 데리고 놀러오는 체험 손님도 많아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초록색 바나나처럼 탄소 중립으로 생산하는 그린 바나나인 셈. 파주의 바나나 오늘도 푸릇푸릇 자라고 노랗게 익어간다. 가상 뉴스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파주 가셔서 이런 거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그런데 제가 오늘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이기관 이사님의 그 재능에 깜짝 놀랐습니다. 에너지를 다 썼어요.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연극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근데 모르는 얘기가 제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무가온 온실이 뭔지, 온실 작물로 바나나를 키우는데 땅 속에서 키우는 건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제가 이 라디오니까 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뭐 그러긴 한데 그냥 일반 온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 온실에 땅을 파도 아무것도 나오진 않죠. 그냥 흙이죠. 네. 그런데 온실을 지을 때 그 밑에 한 2m 정도만 파서 파이프가 이렇게 온돌 깔듯이 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두 개의 입구와 출구를 밖으로 살짝 빼놓으면, 그리고 공기를 순환시키는 팬만 돌리면 우리는 마치 지하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꺼내서, 그러니까 더울 때는 좀 시원하고 아주 추울 때는 이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공기를 순환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자연의 힘으로 운영이 되는 온실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신다고 하면 수평형 지열이라고. 수평형 예, 지열. 그렇습니다. 보통 지열이 100m, 뭐 50m, 최소 50m를 땅을 파서 히트펌프를 가동해서 이제 지열을 활용하는데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한 지열을 넓은 면적을 활용해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 같은 데를 아무리 추워도 한 5도 내지 6도, 7도 정도를 유지해서 열대작물이 죽지 않게, 그리고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주기만 해도 그런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온실을 무가온 온실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가온 온실이다. 근데 이런 온실은 보통 석유를 많이 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온실 운영은 어떻게 봐야 되는 우리가 걸까요? 운영하는 온실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석유로 난방을 하거나 네. 전기로 난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온실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온실이 처음 도입된 60년대 이후에 전 농토에 한 5% 정도가 넘게 온실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 넓은 면적이 이 열대 작물을 위해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하. 이쯤 되면 한 딸기 한 팩에 10,000원이라고 만 원. 한다면 네. 이게 딸기 값인지
아니면 석유값인지 석유가 헷갈릴 정도라고 할 수도 있죠. 지금 온실은 석유를 그렇게 많이 쓰면서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무가온 온실은 석유를 쓰지 않고 인위적으로 어떤 온도를 뜨겁게 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온실이란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한 6도나 7도 정도면 생활을 하기는 좀 불편한 온도일 텐데 네. 작물이 겨울을 나기에는 충분하고 이게 지금 파주 연천에서 이거 미래의 뉴스가 아니고요. 실제로 갑자기 운영이 미래의 되고 뉴- 있습니다. 아, 미래의 뉴스가 아니라고 하셔서 순간 아니요, 허먹했는데. 되고 있는데 파주 바나나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가온 온실의 기술은 지금 가능한데 네네네. 이게 선생님 생각에 31년? 네네. 31년이 이게면 되면은 바나나 생산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대중화가 그렇죠. 될 이럴 것이다.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아하. 네. 지금 과일값 비싸지 않습니까? 진짜요. 진짜 비싸요. 진짜요. 그래서 못 먹게 해요. 지금 우리 집에서 저를. 그런데 이게 그러면 무가온 온실이라는 게 그 정도 온도에서도 열대작물이 자라는 거는 무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열대작물은 막 20몇 도, 30몇 도, 40몇 도 이런 데서 자랄 것 같은데 진짜 5도, 7도에도 문제가 없나요? 항상 5도 7도인 게 아니라 네. 열대작물 같은 경우에는 냉해를 입고 이제 죽지 않게 그 기간을 이제 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낮에는 온실이기 때문에 또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냉해를 입지 않도록 최저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다. 네, 무가온 온실이 특별히 어떤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네, 이 탄소 배출 온실 작물 분야에서 뭐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적정 기술이거든요. 네.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핵심적인 적정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윤나무님이 이기관 이사님 이제는 제법 맛깔나게 잘하시네요 하시는데 이기관 이사님이 원래 잘하셨어요. 근데 그동안 수줍어서 참으시다가 지금 포텐이 터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무가온 온실이 스마트 온실 비슷한 걸까요? 스마트팜 인기 요새 뭐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네. 스마트팜을 보자면 뭐 우리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맞아요. 환경 통제를 이 인간이 100%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팜의 뭐 기본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햇빛도 가리고 완벽하게 통제된 박스 안에서 농사를 하려면 또 다시 빛도 줘야 되고 맞아요. 온도를 유지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연주의 농법에만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후가 시대에. 이렇게 바뀌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통제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 예를 들면 폭염 속에서는 그늘이 유용하고 네. 가물 때 물을 물을 제공할 줘야 수 있는 되고. 관계 시설이 있다는 등 이것도 통제지 않습니까? 이런 요소는 기후 위기에 필요한 유용한 통제일 듯합니다. 네. 하지만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하는 통제 농업은 오히려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거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는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후 학교에 나온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스마트 농법으로 하고 있는 그 농장들 스마트팜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에너지 가격이 오른 탓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도 지금 그다지 흑자를 보지 못하고 문 닫은 데가 많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스마트팜은 되게 미래지향적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서도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은 아마 에너지 비용 때문에 스마트팜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까. 햇빛이 제일 싸고 사실은 강한 빛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연 자연에서 태양이 그 바나나가 생산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대중화되는 거는 물론 31년의 가상 뉴스지만 고양시에 저희가 가보니까 열대작물 농장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작물을 온실 안에서 재배하는 분을 봤거든요. 저희가 뵙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파주에서도 지금 그러면 이렇게 온실 통해서 열대작물 재배하는 분들이 계신 건가요? 네, 무가온 온실에서 저도 가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오렌지, 천혜향 뭐 이런 것들을 파주에서? 레몬트리 이런 거를 살려서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맛봤더니 맛이 괜찮습니다. 네. 역시 선생님은 파주 해시민협동조합 기술이사님이셔서 이런 농업도 생산협동조합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상상력을 보여주신 거네요. 파주 바나나 생산협동조합. 네, 이기관 이사님께서 가져온 미래의 기후 뉴스 5부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5부는 또 어떤 뉴스가 될지 기대가 되시죠? 청취자 여러분들이 미래 기후 뉴스로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상상되시는 게 있다면은 샵 0999번으로 보내주세요. 이기관 이사님이 이걸 참조해서 또 다음 뉴스를 가져오겠습니다.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듣고 5부에서 뵐게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여기 보니까 2236님이 오늘도 오늘의 기후에 출석합니다. OBS 라디오와 함께요. 하시고 이번 4.10 총선에서 지지하는 정당을 탁 써주셨는데 네,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저희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민자님, 오늘의 기후를 듣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헉, 그럼 안 되는데. 나라도 자연을 지키자. 이 문구를 저는 자주 웹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지시는군요. 그렇지만 또 안 좋아지는 건 현실이고 그거를 잘 헤쳐나가려고 모이는 거는 오늘의 기후에서 모인 분들의 역할이니까 좀 덜 답답해지도록 좋은 소식도 같이 많이 알려보겠습니다. 이민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종애님, 파주 바나나 먹고 싶네요. 어디서 파나요? 상표는 어떻게 붙어 있나요? 시중에 수입 바나나 상표는 영어인데 파주에서 파는 자연한국 바나나는 한글이더라고요. 그럼 이건 국산인가요? 하셨는데 제가 이 한글 상표가 어느 나라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국산이겠죠, 붙어 있으면. 근데 파주 바나나는 한종애님 아직 안 팝니다. 이거 사러 가시면 없을 거예요. 아직 시중에는 없고요. 2031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가상 뉴스였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들으셨나 봐요. 저도 그랬는데 바나나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가격이 적정가라면은 농약도 덜 쳤을 테고 훨씬 더 그쵸? 열대 작물들이 국내에서 많이 앞으로 이런저런 농법으로 생산이 지금보다 많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2031년에 진짜 그런 협동조합이 생기는지 한번 지켜보죠, 우리.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하고 또 오늘 나오신 이기관 선생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의 기후 뉴스, 가상 뉴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 뉴스. 에너지 1타쌤 대치동에 떴다. 고등학교 교과목에 처음으로 에너지라는 과목이 필수 교과로 채택되어서요. 수능에 출제된다라는 말이 돌리면서 에너지 과목 선생님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2025년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 교과인 탄소 중립과 에너지라는 교과서가 울산대학교에서 개발된 이후 신정부의 교육부는요, 교사 양성, 수능 출제 등 에너지 교과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변화를 교육당국이 강요하고 있다며 볼멘소리가 가득합니다. 에너지 과목은 에너지의 이해, 에너지와 국민경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의 이해 등 물리학, 지구과학, 경제학, 사회학 등 전방위 교과에 가까워 기존 교사들이 연수받기를 상당히 꺼려해서요. 지원자가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한편 2033년부터 수능 출제가 예고됨에 따라 소수의 에너지 교사들이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 현장에서 매우 몸값이 비싸지고 있는데 급기야는 대치동 학원가에 1타 에너지 강사가 등장하자 과연 기후위기, 에너지 교육의 목표가 이런 거였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교과가 생긴다고요. 국어, 영어, 수학처럼 에너지. 원래 에너지라는 과목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2024년도 올해죠. 네. 울산대학교와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리고 울산학성여고가 함께 시범으로요, 탄소 중립과 에너지라는 교과서를 만들고 그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도예요. 그럼 네네네. 이거 지금 뉴스입니다, 하고 있는 이건. 거네요. 네네. 하려고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지구적 이슈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어떻게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네. 혹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 사회 시간에 조금 나오고요. 그 과학 시간에 조금 가르치고요.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게 전부인 듯합니다. 네. 오히려요, 영어 시간에 지문을 통해서 더 많이 독해 접하는 문제 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요, 기후 위기의 원인 그리고 이 역사 그리고 과학 기술적인 솔루션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교과목이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교육이 될 수 있어야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의 시민을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런 과목이 생기면은 오늘의 기후도 좀 뭔가 편집 영상들이 입시에 도움되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PD님 일타 강사 나가시고 이러는 건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 시간에 조금, 과학 시간에 조금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기후위기나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근데 이런 교과서를 울산대학교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학성여고에서 2024년도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교과서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누가 가르치실까요? 그러면 어느 교과 선생님이? 그렇죠. 이게 새로운 과목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면 네.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네. 보통은 이제 기존 교사들 중에 가장 인접한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상대로 연수 프로그램이란 거를 네. 진행을 해서 교사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네. 몇 년 전부터 불어닥친 코딩 교육이라는 거. 맞아요. 이거 어느 선생님이 가르쳐요, 이거 진짜? 이런 코딩 교육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 파생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기후 위기와 에너지라는 과목은 조금 더 어려울 것도 같아요. 문이과가 통합돼야 돼요. 맞아요. 과정이다 보니까 그 연수가 서로 상호 이제 보완적인 측면을 가지게 되고 어렵게 네.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교육의 공급을 만약에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푸시를 하게 된다면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제 제가 기사에서 보고 네. 온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수능에 출제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공교육에서 이게 충분히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교육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가죠. 이게 지금 코딩 교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맞아요. 그러면 대치동에 에너지 강사가 있다는 거 이런 일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감이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감만이 아니라 입시에 대한 위기감도 같이 오는 걸 거 아니에요? 이런 교과목이. 그렇죠. 이게 사교육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사교육 시장은 반드시 이 위기 마케팅을 합니다. 이걸 듣지 않으면, 나에게 듣지 않으면 소외될 것이다. 이 위기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위기는 기후위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위기감 마케팅이 따라올 수 있다. 근데 저도 오늘의 기후를 진행해 보니까 전방위적인 과목이라는 말씀이 진짜 맞더라고요. 저희 기후학교 하는데 처음에는 이과 선생님들 많이 오시지 않을까? 물리, 화학, 생물, 대기과학 이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지구과학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예술도 관련이 되고 음식도 관련이 되고 정말 전방위적이 되던데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교육학과가 사범대학에 생겨야 되는 건가요? 그게 체계가 어떻게 돼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후위기란 건 너무나 포괄적인 우리 사회의 기본 교양처럼 될 거기 때문에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독일 교과서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는? 기후위기에 관한 건 아니었고요. 네. 직업 연계를 하는 실용적인 교과가 이제 독일 교과의 좀 특징인데요. 네. 막연히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실제로 그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수학 교과서였어요. 네. 수학 교과서인데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소금물을 그렇게 많이 먹나요? 왜 이렇게 수학 문제에 소금물 문제가 많이 아 진짜 1리터에 소금을 막 그렇게 많이 넣어서 누가 먹냐고. 이거랑 섞어서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많이 맞아요. 풀잖아요. 그런데 독일 교과서에서는요. 타일을 붙이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타일을 벽에 붙이는. 그렇죠. 타일 수리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내가 낭비 없이 타일을 붙이게 하기 위해선 과연 어떻게 몇 장을 구매를 하고 네. 어떻게 붙여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라든지 욕실이나 주방에. 네, 아니면 사측과 임금 인상 협상을 해서 몇 %를 달성했을 때 실업보험료와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하는 아, 이런 그럼 문제가 중요하네요, 나왔다. 진짜. 그 우리는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사실 학교에서 그렇죠. 하나도 안 배우니까. 이게 이제 직업 연계라는 것을 기본에 둔 독일의 수학 교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두게 된다면 네. 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과목에서 네. 이러한 융합이라든지 복합적인 변화가 생길 것 같고 생겨야 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회적 측면. 사회적 측면. 네, 이런 것들이 기본일 것 같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는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한 기본적 기능을 다시 가르치는 그런 교과목들이 생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면 과학적 측면은 알겠어요. 에너지에. 사회적 측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혹은 사회 체제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이런 철학적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사회적 측면이 네, 문제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학적 원인과 해결책, 사회적 원인과 해결책 그렇게 이런 측면으로 본다. 크게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기후 위기가 과학적인 문제만으로 생긴 건 아니니까 물론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일어난 거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포함돼야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네, 우리가 현대 이제 산업 사회에서 주로 잊고 있죠. 분업을 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잊어버렸고요. 맞아요. 그리고 집이란 그냥 건설회사에서 짓는 걸로 맞아요. 되었죠. 분업화가 되었는데요. 네. 이것이 다시 무너질 경우를 아하.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기본 교양으로서 뭐 농사라든지 아니면 요리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다시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다 해보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도 먹고 살 수 있게 혹시 끊겨도 그렇다고 기본적인 사회적 예. 기능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한국어에서 우연찮게 짓다라는 동사가 호응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사입니다. 네네네. 짓다. 네. 가만 밥 짓다, 네. 집 짓다, 글 짓기가 짓다.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죄를 짓다는 이 짓다인가? 맞다. 맞네요. 죄를 짓다.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네. 기본 교양이 아닐까. 농사, 밥, 집, 교과서 짓기라는 교과서가 나오면 어떨까? 교과목 자체를 짓기 네네. 해서 네네네. 지을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네. 다 해보는. 한국적인 교과서 짓기 이런 그게 건 어떨까?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뭔가 좀 전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고 적정 기술로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네, 아까 죄를 짓는다고 표현하셨는데 네, 이게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하. 석유, 석탄을 사용하면서 네. 당연하게 했던 것들을 좀 낯설게 좀 느껴보는 거죠. 네. 그런 교육 과정이 자연과 생태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돌아보는 네네네네. 그럴듯한 농담을 했네요, 제가. 문제를 드리면 4803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지난번 만드신다는 태양광 레고 블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세뱃돈 구자도 궁금합니다. 세뱃돈 구자 요즘 유효하게 네. 하고 있고 세뱃돈은 아니니까요. 네. 계속 그 파주에 관심 가지시고 가입해 주시면 그 증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증서가 아주 예쁩니다. 저도 저희 조카들한테 줬는데, 네. 네.
그리고 태양광 레고 블럭, 태양광 블럭은 이제 제조하고 있거든요. 제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음번 방송할 때는 제가 실제 다시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땐 태양광이 집전판 달린 요만한 거였는데 이제 더 크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 그게 이제 샘플이었는데 네. 이제 양산화되는 대량 생산하는 그걸로? 뭐 그렇게 대량은 아닙니다만 다 대량 손으로 생산을- 만드는 겁니다만 아하. 어쨌든 제작한 걸 상품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다음번에 꼭 가지고 와주세요.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해 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과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해 봤는데요. 듣고 보니 다 지금 계획되거나 가까운 미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회가 빨리 변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